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가볍게 보고 그다음에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개발, 관리, 마케팅,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론 자 거의 다 끝냈는데 이제 자 기본은 1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 부동산 개발론에서는 개발의 타당성 분석, 개발 방식 이런 거 배웠습니다. 개발 과정, 개발에 따른 위험 이런 것도 배웠고 자 1번 시장성 분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성 분석이 나오면 이제 시장성 분석과 시장 분석은 다른 말이라는 거. 시장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찾아내면 되는 거고 시장성 분석은 시장성이란 말이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이야. 내가 우리 노원구에 원룸을 공급한다면 과연 매매 가능성이, 임대 가능성이, 분양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시장성이라고 그래요. 그거 분석하는 걸 시장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1번 지번은 시장성 분석은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조사하는 것이다. OX, O. 이 시장성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 밑에 흡수율 분석이 나왔습니다. 흡수율이란 것은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팔려 나가는가 그걸 흡수율 그렇게 합니다. 그럼 2번 흡수율 분석은 궁극적인 목적, 흡수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미래. 그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OX, X.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 흡수율, 미래. 자, 이제 3번 사업 방식인데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이 나오면 수수료란 말이 나온다는 거. 수수료. 그러니까 사업 수탁 방식의 수수료의 수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OX, O입니다. 4번 토지 신탁 개발 방식 또는 신탁 개발 방식 이렇게 하잖아요. 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상의 차이가 있으나 여기까지는 옳은 말이에요. 형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신탁 개발 방식이에요. 그러면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예요. 그런 신탁 개발 방식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잖아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은 민간 자본 유치 개발 방식. BTO, BTL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영어 순서는 나열하면 돼요. 여기 이제 5번은 B가 나왔으니까 빌드 건설 나왔습니다. 민간이 건설했죠. T 소유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 받아서 운영해서 투하자문을 회수한다. 그럼 순서대로 나열 됐는가 볼까요? BTO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빌드했습니다. 빌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럼 소유권을 보유했으니까 T가 안 나와야 돼. T가 나중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T가 나중에 나오니까 BTO 방식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건 B하고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T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BTO가 아니라 BOT.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먼저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며 자기 관리, 위탁 관리의 장점과 단점 이거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1번 건물과 부지의 적응을 개선하는 활동은 물리적 그다음에 물리적, 기술적이잖아요.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중에서 무슨 관리입니까? 기술적 또는 물리적 관리에 해당한다. 그럼 O입니까? X입니까? O. 2번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투자론에서 나오는 말이 나오면 그럼 무슨 관리입니까? 자산 관리. 그럼 2번 OX, O. 3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 있고 없고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슨 관리입니까? 기술적 관리죠. 기술적 관리. 그럼 인력 관리는 무슨 측면입니까? 경제적. 인력은 경제적이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4번 자기관리 방식이 나오면 가장 첫 번째 장점은 기밀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는 거.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통제력이 강하다는 거. 그다음에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 타성에 젖어든다는 거.
매너리즘화 된다는 거. 무사안일주의. 자, 그럼 4번은 자기관리 방식은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에 신속한 경향이 있다. OX, O. 5번 위탁관리 방식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대형 건물에 적합하다. 그럼 5번은 위탁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OX, O. 자,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부동산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는 공급자에서 시장이 수요자로 매수자로 넘어가니까 중요하다. 마케팅 전략은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으로서 STP 전략, 4P 믹스 전략이 있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 마케팅으로서 아이다이 원리가 나왔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1번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OX, O. 작년에 나왔던 시험 지문입니다. 2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O가 X가 X예요. 소비자, 수요자 이렇게 나오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 2번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럼 2번 지문을 오른말로 고치려면 이 시장을 고객으로 바꿔버리는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틀렸습니다. 3번 STP 전략에서 S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T는요 표적 시장 선정. 그다음에 P는요 차별화, 포지셔닝 하는 전략이다. 그러면 3번 OX, O. 4번 4P 믹스. 4P 믹스는 P로 시작하는 건 4개.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매, 촉진. 그럼 4번 지문 OX, O. 자, 부동산 금융론으로 갔죠. 금융론에서 금융의 기초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님금융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죠. 그럼 지분금융 앞머리 따서 6개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신, 조, 공, 주, 간, 투. 그럼 1번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공모한 증자, 주식 발행, 부동산 투자회사 등 지분금융이다. OX, O. 2번 저당 대출, 회사채 발행, 신탁증서금융, 주택상환사채, 자산담보부 기업보험. 이것은 부채금융이다. 맞나요? 3번 신주 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우선주, 후순위 대출 등은 매자니금융이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금융의 기초 1번부터 3번까지는 지분, 부채, 매자니금융을 구별할 수 있는가 전부 다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에서는 대출 이자율이 결정될 때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러면 대출 금리는 높아진다.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비교하는 거. 자, 1번 대출 비율,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높아진다. OX, O. 2번 고정이자율 나왔습니다. 그럼 고정이자율 나오면 지난주에 제가 2가지 했잖아요. 고정이자율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은행 네가 손해봐라. 은행이 잘못했으니까. 그게 2번이네.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그럼 은행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은행이 잘못한 거라고요. 그럼 은행의 대출자의 실질 금리는 뭐한다? 하락한다. 대출자가 손해본다. 그래서 2번 옳은 지문. 3번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시장이자율, 고정이자율, 시장이자율 하락했다. 그럼 뭐가 나온다? 조기상환. 차입자는 조기상환 유리하다. OX, O. 4번 변동금리 저당은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변동시킨다. OX, O. 5번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은 낮아진다. 대출자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부활한 것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 그럼 5번 지문 옳은 말,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입니다. 선생님 옳은 말로 고쳐주세요. 그럼 고정을 변동으로 바꾸면 된다고.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자, 저당 상환 방법 나왔네요. 저당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채증식, 다른 말로 점증식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원금균등 불활상환 방식의 매기한 원금 상환은 항상 일정하죠. 그런데 점점 이자가 감소하겠네. 이자 비용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은 초기에 크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감소한다. OX, O. 그래서 여기 원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한다? 감소한다.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매기간에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죠.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지만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하고 이자 비용은 증가한다. OX, X.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면 안 되죠. 이자 비용은 감소하고 원금 상환액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요 증가 감소가 자리가 바뀐 거예요. 3번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식은 매기 상환되는 원리금은 항상 일정하지만 초기에는 이자가 많죠. 이자 비용보다 원금 상환의 비중이 더 크다. OX, X.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은 초기에 이자 비용이 크다 했잖아요. 이자 비용이.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지난주 사례는 1차년도 1630, 2차년도 1630인데 1차년도는 이자가 1000만 원, 원금 상환이 630만 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네. 4번 대출 조건이 동일할 때 1회차 상환 후 한 번 갚고 나서 대출 잔액의 크기 순서는 최정식이 가장 많이 남았겠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다음에 원금 균등. 그러면 최정식 상환 방법이 가장 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순서이다. OX, O. 5번 동일한 대출 조건일 때 대출 기간이 초기에 대출금을 완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금 균등이 유리합니까? 원리금 균등이 유리합니까?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유리하다. OX, O.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금융론하고 이제 감정평가론인데 저기 이제 보강이 잡혔네요. 보강이. 그러니까 보강이 잡힌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이 전화를 와서 이제 저는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감정평가론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이제 이번 순환까지는 감정평가론에서 크게 이제 중요한 거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론에 가면 그러면 이제 원가법이니 거래사례 비율 수익가능법 이런 게 있다고요. 그거 좀 이따 다시 감정평가론 공부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이론적으로 정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원가법, 거래사례비율법, 수익가능법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힘든데 그게 원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일요일 날 원가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건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게 어려운가 쉬운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매년 나온다 그러면 어려워도 해야 돼요. 근데 원가법이 이론적으로 이제 어려운데 이론적으로 출제한 게 이제 작년에 출제했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출제한 게 10몇 년 만에 나왔어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표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론적으로 시험에 출제한 것은 19회 때 나오고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출제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개념 물어보고 거의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한번 들어보셔요. 다음 일요일 날 그러면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다고요. 근데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이론적으로 나온 것은 19회 때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15년 동안 안 나온 거야. 그러면 그 15년 동안 뭐가 냈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의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 요건 내고 그다음에 거의 계산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 그래서 지금은 이론 해봐야 여러분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뒤로 미루고 이제 5, 6월 달 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구주 들고 막 그러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제 그때 하고자 했는데 근데 이제 3, 4월 때 물론 하겠죠. 근데 이제 원장님이 좀 빨리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듣게 하자. 이제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저렇게 해서 같이 해서 힘들더라도 여기 6일 날 보강을 해서 좀 자세히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의도로 가졌어. 원장님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좀 여유가 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감정평가론하고 이제 금융론은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그다음에 PF라는 게 있어요. 그 PF는 이제 한번 오늘 들어보면 알겠지만 1년에 한 번만 수업 들어도 꼭 그것만 나와요. 그래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순환을 넘기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감정 평가하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일요일 날 보강하기로 됐으니까 PF도 한번 해보고 의미 아셨습니까? 감정 평가는 또 좀 자세히 하고 자 이렇게 할게요. 3월 6일 날 일요일 날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아 그러구나 미안해 이런 말 하면 또 기분 나쁘지 않는데 정규 활동도 해야 되는데 맞아 그런 게 있네. 근데 요즘 좀 코로나로 인해서 정규 활동도 좀 그러긴 하겠는데 되도록이면 3월 6일 날 특별한 일 없으면 학원에 나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다음에 나는 부득이하게 못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저건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동영상을 통해서 보충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3월 6일 날 나오면 좋고 못 나오면 꼭 동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해 볼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금융론 2라고 써놨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봐요. 지난주에 뭐 이런 거 다 했다고 이렇게. 이거 기억납니까? 투 발바바 이런 거 뭐 했는데 요건 다 했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가 오늘 가볍게 언급하고 그다음에 PF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는 제가 이제 가볍게 언급하고 이제 감정 평가 발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보강을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보자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를 볼 건데요. 일단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필기노트는 92쪽 있는데 그러면 시험은 뭘 내냐면 이런 걸 낸다고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 개념이 있고 이제 구조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건데 이게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시험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험은 10년에 7번 내지 8번 나온다고요. 그러면 10년에 7번 내지 8번 나오는데 만약에 8번 나왔다고 봐요. 8번 나오면 7번이 그중에서 7번 8번 중에서 7번이면 90% 넘어요. 그게 그 90%가 이걸 낸다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을 낸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고정돼 있을까 변동할까? 변동해요. 그러니까 민법은 거의 바뀔 일이 없지만 부동산 공법, 부동산 세법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도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내용이 어차피 나올 건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오늘 제가 자본금 알려드릴 건데 이 자본금 알려드려도 약간 불안한 면이 있어요. 왜? 이 자본금이 5월 달에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5월 달에 바뀌면 또 해야 돼. 근데 5월 달에 바뀌어서 또 했는데 7월 달에 또 바뀌어. 그럼 또 해야 돼. 이럴 수 있다는 거.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한 번 바뀌면 안 바뀌겠지만 어떤 경우는 2번 바뀔 수 있어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는 법들은 2번은 안 바뀌지만 여러분들 공법은 2번 바뀔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정해졌잖아. 부동산 투자가 나오면 부동산 투자자 법이 거의 90번 나온다. 그럼 바뀔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자본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어차피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뭐 이 개념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 개념을 제가 이 구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냥 회사입니다. 회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근데 좀 뭐가 특수하냐면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게 좀 특수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 이 상법을 적용받아요. 상법. 그러면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 이 상법에 의해서 만들고 현대자동차는 상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법에 의해서 운영을 돼요. 그런데 상법은 엄청나게 많은 조문이 있는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그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을 하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내용이 없다? 그러면 상법 적용 받는 거야. 그래서 요거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법을 적용받습니까? 요거 2번 낸다고. 그럼 먼저 무슨 법 적용받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받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상법 적용받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적용받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먼저 상법 적용받는 겁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 적용받는 거야. 부동산 투자회사법 적용받는다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상법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회사를 만들 때 회사를 만들 때 현물 출자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그래. 현물 출자 설립 가능.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 때 현물 출자로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로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현물 출자 설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현물 출자로 설립이 불가능하다. 요거 한 3번 냈죠. 설립 안 된다. 그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를 통해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필기노트 쓸 필요 없어. 그거 다 있어요. 필기노트. 93쪽 한번 가봐요. 93쪽이 구조죠. 구조? 그 구조 그림 끝나는 무렵에 그 별표 나와서 부동산 투자회사 현물 출자에서 설립 X 나왔잖아요. 그거. 자, 그거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구조를 볼 건데요. 부동산 투자는 그냥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한번 만들어졌다 해봐요.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졌으면 이 회사는 부동산을 사고 팔을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부동산을 사고 팔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주식을 발행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식 사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그래. 투자자.
제가 요 A라는 부동산 투자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저는 투자자예요. 근데 얼마만큼 샀냐면 제가 1억만큼 샀어요. 그러면 제가 내는 현금이 부동산 투자에서 가는 거야. 저는 투자자이면서 주주야, 주주. 그럼 제가 현금 1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1억만큼 산 거야. 그 부동산 투자에서는 저한테만 주식 판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주식 팔아서 1억씩 팔아서 뭐 2억 산 사람도 있겠죠.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100억. 이걸 자금을 조달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요. 돈을 만들어서요. 그래요? 이 돈 만들었으면 부동산 투자에서는 뭐 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투자. 이걸 투자 운영한다고 그래. 그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 운영합니다. 이 투자 운영이 부동산 투자회사법 21조를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 모아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21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을 모았으면 부동산을 사고 파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용 그다음에 뭐 관리 보존하다가 나중에 파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자, 두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 모았으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가가 우리 시험에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갔지만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럼 부동산에 사고 팔고 부동산 개발 사업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동산이 지상권이 필요하면 지상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권이 필요하면 임차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증권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 21조를 보면 이런 일을 하게 돼 있다고. 이제 요것도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에 바뀌었던 내용이야. 그럼 올해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면 또 공부해야 한다는 소리야. 또 공부.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사고 팝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라는 소리야. 그럼 이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이. 그럼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 수익을 부동산 투자회사가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하면 그러면 저 같은 주주에게는 뭐 해줘야 돼? 배당해줘요. 배당. 이렇게 하겠다는 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 만들어서 부동산 등에 사고 팔고 거기서 돈 나오면 그럼 주주 등에게 배당해 주는 거. 이걸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그래요. 법인입니다.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이다. OXO. 이게 왜 그렇게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 있는 내용 여기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다.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딱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그림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격은 주식회사 이것도 부동산 투자회사 내용이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없다. 이것도 부동산 투자회사 내용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부동산 투자회사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죠. 그럼 회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거 물어본다고. 부동산 투자회사 차입할 수 있습니까? 당근 차입할 수 있죠. 그럼 차입할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회사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회사채인데 해자 성리하고 사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차입도 할 수도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얘도 한 3번 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할 수 없다. X. 차입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돈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회사채를 샀습니다. 그러면 저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 채권자도 투자자가 되고 주주도 투자자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발행하고 차입하고 회사채 발행해서 돈 만들어서 부동산 등을 사고 판다. 이런 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가 되는 사람은 제가 1억 냈거든요. 그럼 A 부동산 투자회사가 100억을 만들었어요. 이 100억을 가지고 빌딩 A를 샀습니다. A에 투자했어요. 그럼 이거 100억짜리예요. 이 100억 속에 제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1억이 들어가 있어요. 1억이. 그러면 저는 부동산 이 A 빌딩에 투자했는데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간접.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거라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는 간접 투자 방식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초창기 시험에 나온 거야. 저 간접 투자 방식은 초창기 시험에 나온 거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가 활성화되면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OX?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 국민들이 소액으로 작은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없으니까 직접 살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사라는 소리야.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 이제요. 요 주주가 되는 사람은 목적이 돈 버는 거잖아요. 주주나 채권자나 다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주식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수익은요. 배당 수익.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하면 배당 수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식의 시세 차익이 있는 거예요. 액면가 2만 원짜리가 액면가 5만 원짜리가 됐다. 그러면 시세 차익 3만 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2만 원짜리가 5만 원 될 수 있지만 될 수도 되기도 하지만 2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 될 수 있다고. 그 만 원짜리 되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의 주주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네. 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우리 시험에서 3번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이제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93쪽에 필기노트 보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이건 필기노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필기노트 보면 여기에 박스가 2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박스가 2개 나오면서 위에는 자산관리회사가 나오고 밑에는 투자자문회사가 나온다고. 의미 아셨죠? 투자자문회사. 이렇게 투자자문회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개의 회사가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볼 거예요. 얘도 역시 우리 시험에서 한 2-3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멈추고. 그럼 이게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의 구조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여기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3가지가 있다는 거야. 3가지가. 그래서 강의노트 93쪽 요 그림 바로 밑에 부동산 투자회사 법상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온다고. 맞죠? 거기 보면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회사 이렇게 3개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회사를 만들 때 2가지 형태로 만들어요.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있고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이런 회사를 실체상 회사라고 해요. 실체상. 근데 회사를 만들 때 회사는 회사인데 눈에 안 보이는 회사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명목상 회사가 있다는 거야. 그 명목상 회사는 본점은 있는데 지점도 없고 그다음에 직원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가 있고 두 번째 위탁관리 분산 투자가 있고 세 번째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회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는 먼저 요 기업 구조조정 얘부터 만들어져요. 1997년도에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그 부동산을 사줄 회사가 없어서 부랴부랴 국가에서 이 법을 만들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 법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요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하루가 급했어요. 어떤 기업이 빨리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그럼 회사를 만들 때 실체상 회사를 만들면 직원 뽑아야죠. 본점 있어야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린다고. 그래서 구조조정 분산 투자사 이걸 명목상 회사를 만들게 한 거라고. 그럼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사는 명목상 회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명목상. 그 명목상 회사니까 본점은 있지만 지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다음에 상근 임직원이 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명목상 회사야. 그다음에 이제 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사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만 사고 파는 거야. 근데 이 2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일반 부동산도 사고 판다고. 그럼 요 A 빌딩이 구조조정하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여기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가 이거 사주는 거라고. 근데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모든 부동산 사고 판다고. 모든 부동산. 그럼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이제 분산 투자가 만들어지는데 자기관리는 실체상 회사를 만든다. 실체상. 그러면 실체상 회사를 만든단 말은 직원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회사니까 자기관리든 위탁관리든 기업구조조정이든 본점은 있어요. 본점은 있습니다. 여기 위탁관리도 본점은 있어요.
본점은 다 둘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지점도 둘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상근 임직원이 있습니다. 상근 임직원. 늘 임직원이 있다는 소리 이렇게. 그런데 위탁관리 분산 투자에서는 명목상 회사를 만들어요. 그럼 명목상 회사를 만든단 말은 본점은 있지만 지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없다? 그러면 상근 임직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회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A 부동산 투자회사를 실체상이 아니라 명목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명목상. 그 명목상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직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으니까 이 회사를 만들어서 100억이 만들어지면 이 100억을 관리해야 되는데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직원이 없으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자산관리회사에다 위탁해요. 위탁.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자산관리회사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시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A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 때 실체상의 회사로 만들면 자산관리회사와는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다시. 자, 여기 두 개 봐요. 부동산 투자를 만들 때 위탁관리 분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정 분산 투자는 명목상 회사라고. 명목상. 그럼 직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고. 근데 이 자기관리 실체상으로 만들면 이 실체상은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자산을 관리한다. 그래서 자기관리 그런다고.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랬잖아요. 그 자기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고 위탁관리는 맡기는 거고. 그러면 자기관리 분산 투자사는 자기들이 직접 자산을 관리한다는 소리예요. 전문가들요. 상근 임직원이. 근데 명목상회사를 만들면 자산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 옆에 보면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분야도 위탁받는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자산관리회사예요. 그럼 볼래요? 이제 지문 만들어 볼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관리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OX? O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거 두 번 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내요. 한 번은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분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OX, X. 투자자문회사에 하는 게 아니라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문회사가 다른 회사야.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 이 두 개의 회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자산을 관리해 주는 회사라고. 그럼 이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야. 같은 일. 네? 그럼 투자자문회사는 위탁받아서 자산을 관리할 회사는 아니에요. 그럼 이 투자자문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 A 회사가 A 빌딩을 살까 말까 고민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가 돈 모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부동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자자 회사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 A 빌딩이 과연 사서 수지 타산이 맞을까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근데 도저히 모르겠대. 모르니까 이 투자자문회사는 그렇게 분산 투자회사가 어떤 분산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자문만 해주는 거야. 자문만. 그러면 자문해 주겠죠. 그럼 이렇게 있네. 여기 투자자문회사에 전문가들이 있다고. 분산 투자 분석자들이. 투자자문회사들이 하는 일은 그거라고. 순영가법에 의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가. 수익상수법에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가. 요거 막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투자의 전문가들 얘기 있는 거라고. 그럼 이분들이 자문을 해주는 거야. A 부동산 투자회사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A 부동산의 현금, A 빌딩의 현금 등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 같으니까 투자에도 수익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투자 자문에서는 자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해준다? 자문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두 개의 회사,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명목상 회사니까 자산을 위탁해야 되는, 자산관리 위탁해야 되는데 어디에 위탁한다고? 관리회사에 위탁합니까? 투자자문회사에? 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의미하셨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드릴게요. O와 X 하기 바랍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사 이 두 개의 회사는 자산의
투자 관리를, 자산의 관리를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OX, X. 자기 관리 분산 투자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지 위탁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라고. 여기까지는 안 바뀔 거라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데 이건 안 바뀔 거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들 입력하셔야 한다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에 상근 임직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의 직원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의 전문가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요. 전문 인력 이렇게 불러요. 전문 인력.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여기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는 전문 인력을 둬야 되는데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럼 영업인가 받을 때는 3명이고 뭐 영업인가 받고 6개월 흘러면 5명이고 이런 것을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역시 그 숫자도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전문 인력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요걸 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도 부동산 투자회사 요거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를 답을 준다고. 그럼 여기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보면 여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즉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3사람인데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뭐라고 나왔냐면 법의 순서도 쓸게요. 감정평가사가 먼저 나와요.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부터 나오면 좋을 텐데 근데 이 법에는 감정평가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돼요. 그래서 3사람이거든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3번째 내가 감정평가사는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아닌데 부동산 관련 석사기 이것도 그냥 석사 만들고 부동산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요 3사람이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요걸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냈다고. 그럼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다고.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다. 틀린 거. 여러분 지금 아침부터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지. 틀린 거. 마치 여러분도 월요일 같은 분위기인가 보네. 어제 오전 수업만 했죠? 안 했습니까? 쉬었어요? 6시까지? 아, 그러구나. 미안해요. 이제. 그러구나. 공법 했습니까? 세법. 아니, 미쳤나봐. 내일 공법이지. 세법. 고생하셨네요. 세법이 뭐 이렇게 격주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요. 여러분도 실수인 줄 아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작년에 여기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 요거 물어보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인회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답이었다고.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는 여기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요 3사람이에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석사기 이상 소지자 부동산 관련해서 이 3사람이 여기 상근 임직원 즉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을 보면 정확하게는 이 2사람은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업무에 5년. 여기는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공인중개사거든요. 저도 공인중개사인데 14회 때 합격했어요. 14회 때. 그러면 저는 5년 이상 종사했습니까? 저 중개업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은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신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됐고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은 자본금까지 해보자 했어요. 자본금까지. 그럼 자본금 볼게요. 이제 이 그림이 끝났고 93쪽 가면 필기노트 93쪽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법의 주요 내용 나오면서 자본금 나왔죠? 그 자본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본금 밑에 뭐 주식의 공모, 주식의 분산, 자산의 구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것은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선생하고 싶은데 했다가 바뀌면 어떡할 건데. 그럼 또 할 겁니까? 예? 자, 이 부분에 했잖아요. 이 부분. 이번 여기 상근 임직원, 상근 임직원의 전문 인력 세 사람,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뭐 5년, 3년 여가가 쟁점을 삼지 않을 거니까. 뭐 공인중개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요거 갖고 틀린다. 이런 건 안 내겠지. 그러니까 5년, 3년을 중요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공인회계사는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부동산의 전문가는 부동산 관련의 전문가는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두 번째요 감정평가사, 또 하나는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요 세 개의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3시라고 그래요. 부동산 3시. 부동산 3고시. 세 개 고시잖아요. 중개사 시험도 고시고 평가사 시험도 고시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시험도 고시고 3고시인데 저는 2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정평가사만 없으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수업하고 내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해서 3고시 한번 합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됐어요. 이렇게. 이거 됐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에서 여기까지만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설립자본금하고 최저자본금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설립. 요 설립할 때 자본금을 설립자본금이라고 그래요. 설립할 때 자본금. 그러면 자본금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하고. 그럼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는 뭔가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명목상. 명목상.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면 설립을 할 수 있어요. 요 자본금 관련해서는 요거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막 바뀌었다고. 처음에는 설립 자본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설립 자본금이 많으면 설립이 힘들다고. 그래서 계속 낮췄다고 이렇게. 그러면 설립했습니다. 그럼 설립하고 나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설립할 때 부동산 투자에서 설립할 때는 자유스럽게 설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립하고 나서 영업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 영업합니다. 그래서 인가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국장에게 인가받아야 된다고. 영업인가 또는 등록한다고. 그러면 이제 영업인가나 영업하겠다고 인가받거나 등록을 하는데 누구에게 합니까? 국장에게. 이건 뭐 국장에게 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기관리 분산 투자를 만들었는데 5억이면 만들어요. 설립자본금 5억이면 끝나니까. 됐죠? 5억이면 되는데 그럼 이제 자본금이 5억 있는 회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억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판다? 분산 투자회사 목적이 분산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5억 가지고 분산 사고 판다? 이게 안 맞다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하겠다고 인가받거나 등록하고 나서는 6개월 동안 최저 자본금을 만들어야 돼요. 최저. 이 6개월을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6개월이 경과되면 최저 자본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최저 자본금도 자기관리가 다르고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는 똑같아요. 그럼 자기관리는 얼마가 되냐면 최저 자본금이 자기관리는 70억 이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위탁관리는 얼마입니까? 50억 이상. 그다음에 기업구조도 얼마? 50억 이상.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본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자본금은 글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나머지 내용 주식의 공모, 뭐 주식의 분산은 이런 거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한 사람만 갖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가져라. 분산시켜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어가지 못해요.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50%라는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 숫자가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것까지만 공부하시라. 여기까지만. 자, 이제 기출 지문을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출지문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적 분산 투자자는 모두 실체형의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OX, X. 자기 관리만 실체형, 기업 구조는 명목상 회사. 자기 관리 분산 투자자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 3사람. 중개사, 평가사, 그다음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그럼 된 거야. 2번 위탁관리 분산 투자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OX, X. 위탁관리 명목상 회사니까 본점만 있고 지점 없고 상근 임증을 둘 수가 없다. X. 3번 부동산 투자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OX, X. 차입할 수 있다. 사채도 발행할 수 있다. 4번 위탁관리 분산 투자자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OX, O.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부동산 투자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론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했어요. 얘는 아까 말했잖아요. 실제로 얘는 1년에 한 번만 수업을 들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필기노트 94쪽에 있는 거 PF를 설명할 건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혹시 뭐 할 때 한번 들었는데요? 기억날까요? PF,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줄여서 PF라고 그래요. 요거 뭐 할 때 한번 들었을까?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니금 할 때 한번 들어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담보 없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야. 담보 없이. 그럼 여기서는 담보 없이가 중요하지만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니금융 할 때는 돈 빌렸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은행에서 돈 빌려온 거라고. 그럼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부채금융. 돈 빌렸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분이냐 부채금융이냐를 3번 낸다고. 그 세 번 내는데 이게 부채금융이란 거. 네, 은행에서 돈 빌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포인트가 담보 없이 돈 빌려. 담보 없이. 담보 없이. 자,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싶어요.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A라는 회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A 회사가 이렇게 토지를 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한은행 가서 금융기관, 신한은행이 금융기관이잖아요. 요 신한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대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사업 할 건데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돈을 못 빌려줘요. 그런다고. 당신은 신용도도 낮고 그래서 돈을 못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출해 주라니까 대출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A 회사가 신한은행 갈 때 무작정 가서 대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간 거라고. 계획서를. 그 사업 계획서를 가져가서 신한은행한테 대출해 주라는 게 신한은행이 안 해주는데 나중에 신한은행이 이게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 그럼 무조건 100% 분양되고 대박 날 것 같아. 그래서 신한은행이 이 A 회사한테 역으로 제안을 해요. 돈을 빌려주는데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신한은행이 이 A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이 아파트 건설 사업만 하기 위해서 명목상 회사를 만들어요. A 다시 회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A 다시 회사. 이 A 다시 회사를 프로젝트 회사라고 그래요. 이 A 다시 회사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야. 명목상으로. 그러니까 명목상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이렇게. 그럼 명목상 회사니까 직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이 회사에서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야. 이 회사가.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A 회사에 돈 빌려준 게 아니라 A 다시 회사에 돈 빌려주는 거야. 그럼 A 회사하고 A 다시 회사는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회사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A 다시 회사가 신한은행 가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거라고. 그럼 신한은행에서 대출해 줄 건데 이렇게 이제 대출해 줬습니다. 대출. 그럼 신한은행은 뭘 담보를 했냐면 물적 담보, 부동산 같은 게 담보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F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물적 담보가 없다는 거예요. 담보 없이. 신한은행 담보 없이 돈 빌려주는 거야. 그럼 신한은행 뭘 담보를 했냐면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 100% 분양될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아. 그럼 이제 분양금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야.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는 거야. 담보.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다. 다른 말로 그러면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은 100% 분양될 것 같다. 사업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러니까 사업성을 담보로 한 거야.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물적 담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요거 잘 나와요.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거 잘 나오는데 근데 이거 깜빡 속아 넘어가요. 요거. 자, 저게 무슨 말인가 해볼까요? 여기 A 회사가 있고 A 다시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주라고 그래요. 사업주. 사업주. 자, 그러면 신한은행이 A 다시 회사에게 돈 빌려주는데 A 다시 회사는 명목상 회사니까 돈을 쓸 사람도 없죠. 그럼 실질적으로 돈은 어디로 가요? 사업주한테 가는 거야. 사업주. 사업주. 그러면 사업주한테 돈이 가면 이 사업주 A 회사의 재무상태표, 저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산, 자산, 부채 나타나는 표라고 표. 그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들어온 거야. 왜? 신한은행에서 요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만약에 1조를 대출한다. 1조. 그럼 1조를 대출하면 바로 1조를 주는 게 아니라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 진척도가 10%면 그러면 1조 중에서 1,000억을 주는 거고 이렇게. 그럼 만약에 1,0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업주가 1,000억을 쓰는 거야. 1,000억을 쓰면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현금 1,000억 이렇게 써진다고 이렇게. 1,000억. 그럼 1,000억 써졌으면 이 1,000억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그 근거가 이제 오른쪽에 써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차입금 빌렸다는 소리야. 차입금 1,000억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회사 장부에. 그런데 1,000억을 들어오는데 A 회사가 빌렸습니까? A 다시 회사가 빌렸어요. A 다시 회사가 빌린 거야. 그럼 A 회사, 요 A 회사 장부에 이런 말이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는 소리야. 안 쓴다. 요 차입금이 부채거든. 부채. 그러면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1,000억을 빌려왔다고 부채로 안 쓰인다는 거야. 안 쓰인다. 이게 부채로 계산되지 않는다 한다고.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부의 금융효과라고 한다고. 그 부의 금융효과에서 이 부는 장부야. 장부. 재무상태표라는 장부. 그러면 장부에 잡히지 않는 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 PF에서는 물적 담보가 없다. 그럼 뭘 담보를 한다? 사업성,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를 한다.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돈을 쓴 사람은 사업주인데 사업주 장부에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부채라고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이걸 부의 금융효과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업이 부실화돼요. 그럼 사업이 부실화되면 신한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돈 빌린 사람은 A 회사가 아니라 A 다시 회사예요. 그럼 신한은행이 이 사업주에게 돈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비소구 금융이라고 그래요. 비소구 금융. 그 원칙이 비소구 금융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는 A 회사가 내놔야 된다. 이렇게 제한적 소금융 형태를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물적 담보 없다고 그다음에 비소금융하고 요 두 개를 묶어보면 이런 거야. 신한은행은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받지 않았죠? 원칙적으로 나중에 사업주에게 돈 내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부실화돼 버리면 아파트 건설 사업이 부실화되면 돈 받아내기가 곤란하다는 소리야. 그럼 사업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가 영위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네요. 그죠? 그럼 은행은 대출 위험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높으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일반 기업금융, 일반 기업금융은 담보를 제공하고 돈 빌리는 거야. 그럼 일반 기업금융에 비해서 PF 방식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게 책정할까 낮게 책정할까? 높게. 그러니까 비해 금리가 높아요. 그럼 금리가 높다는 말은 만약에 사업이 성공한다면 은행의 수익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죠.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많다, 수익성이 높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PF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 PF는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 나와요. 어떻게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냐면 이 그림을 보면 일단 A 회사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A 다시 회사가 나오고 여기 A 다시 회사가 이제 공사를 발주하면 건설 회사가 나와요.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아파트 건설해서 이게 분양되면 이 분양 대금을 가지고 신한은행이 돈을 받아가는 거, 이런 구조로 가는 게 PF입니다. 그런데 PF를 보면 A 회사, A 다시 회사, 건설 회사 나오고 뭐 시행사 나오고 시공사 나와서 은행도 나오고 여러 기관이 이렇게 PF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보정을 쓰거든요. 서로 맞보정을 쓰면 위험에 대한 분산 효과가 커질까 작을까? 커져요. 자, 이제 7번. 신한은행이 돈을 빌려주는데, 그런데 요 사업주 계좌에다 바로 싸주지 않아요. 그러면 건설회사 계좌에다 바로 싸주지 않는다고. 여기에 위탁 계정을 만들고, 요 위탁 계정에다가 돈을 싸주면 여기서 돈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를 보여요. 그럼 PF에서는 저는 자금을 건설회사가 사업주가 직접 관리한다. 그러면 올까 X일까? X. 이게 PF입니다. 자, PF 정리해 볼까요? PF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담보 없이, 물적 담보 없이 돈을 빌리는 기법이다. 뭘 담보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사업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법이다.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사업주 장부에 부채로 쓰이지 않는다. 이걸 부의 금융효과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비소구금융이고 예외적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그럼 은행은 담보 없이 돈 빌려줬고 비소구금융이니까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대출금리가 낮다. 그러면 은행이 돈 빌려주고 사업을 성공하면 그러면 은행의 수익성은 높을 건데, 근데 만약에 사업을 실패해버리면 담보도 없고 비소구금융이니까 사업을 실패해버리면 채권의 수가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PF는 사업이 성공하면 은행이 돈을 많이 벌고 실패하면 그럼 은행이 부실화될 수도 있다. 자금 관리는 직접 관리가 나와야 됩니까? 위탁 관리가 나오다. 위탁 관리. 자, 끝. 자, 봅시다. 기출지문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1번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금 방식이다. OX? O. 2번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OX? O.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OX? X. 위탁 계정을 통해서.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30회 때도 나왔네요. 30회 때는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X. 5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한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재산을 기반으로 한다. OX? X. 사업주에게 돈 내놔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됐죠. 이렇게. 자, 책 좀 보게요. 책 좀 보고 이제 평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 348쪽의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올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의의를 보면 의의 밑에 특징 바로에 의해 그 가로 부동산 담보 X, 사업자의 모든 자산 담보 X 찾으셨습니까? 좀 그 뭘 담보로 한다?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다. 자, 특징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 특징들이 제가 언급했던 것들인데, 그러면 거기 특징이 1번에서 차입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고 프로젝트 회사다. 즉 그림에서는 A 다시 회사였죠. 아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별도의 독립계좌, 위탁,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자금을 관리된다. 349페이지 2번 원칙적으로 비소금융이지만 제한적 소금융도 가능하다. 됐나요? 예. 니은 거기 2번의 니은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가마다 곤란하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부의 금융효과. 부의 금융효과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업주 대차 대접회
외의 금융효과, 이걸 부의 금융효과.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부채라고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그다음에 5번 위험 분산 효과 이렇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끝날 무렵에 여기 PF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자, 350페이지 갑니다. 350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그 밑에 그림이 제가 오늘 구조에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밑에 그림 밑에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부동산 투자회사 종류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예. 351쪽 가면 참고에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 투자자문회사가 있어요. 이 두 개 회사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자산관리회사일까 투자자문회사일까? 자산관리회사가 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밑에 도입 효과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넘겨봅시다. 넘겨서 353쪽 한번 가봐요. 353쪽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러면서 표가 나오죠. 이 표를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첫 번째 보면 9번 자기관리 리츠가 자기관리 분산 투자 실제상 위탁관리와 기업분야 뭡니까? 명목상. 그 운영 기간을 보면 자기관리는 내부 조직 상근 임직원이 직접 한다는 소리야. 근데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상근 임직원이 없잖아요. 그 어디에 위탁합니까? 자산관리회사 위탁하잖아요. 자본금 가볼래요? 자본금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찾으셨습니까? 그 자본금 정도까지 오늘 공부한 겁니다. 자본금까지. 그 자본금 밑에 현물출자 봐봐요. 현물출자에서 영업인가 등록 최저자본금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 불가능 그랬습니다. 가로 열고 설립시 뭐다? 설립시 불가능. 이제 그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설립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354쪽. 354쪽에 음영 처리된 거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중요 조문 나오죠. 이 중요 조문 거기서부터 해서 357쪽까지 이 중요 조문에서 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야. 이 중요 조문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게 353쪽 표야. 표.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354쪽부터 해서 357쪽까지 쭉 읽지 않아도 그걸 읽지 않아도 353쪽에 있는 표, 이 표를 기억하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표 3개짜리는 353쪽에 그 표가 별표 3개짜리 된다는 거야. 되셨나요? 예. 자, 고생하셨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감정평가로 갈게요.